그 당시에는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표준에 대한 지침도 제대로 없었고 둘 간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두 브라우저 사이에서 서로 호환되지 않는 태그, 플러그인 혹은 비표준 기술을 탑재하면서 기술적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경쟁에 대한 피해를 떠안는 대상은 제작자, 웹 개발자, 사용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니까 안이함에 빠지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버전을 4년 정도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게 되죠. 그 이후에 2004년경 모질라 재단에서 개발한 파이어폭스가 출시되는데 브라우저 시장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을 7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다시 브라우저 간의 경쟁에 불을 지피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두 브라우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능상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하지도 않고 이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외면했던 익스플로러가 결국은 사용자들이 파이어폭스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 맞춘 비표준 기술, 플러그인 기술 이런 걸로 개발된 사이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시된 여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도 인터넷 배킹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브라우저는 개발자들이 좋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HTML5의 등장과 웹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개발자들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여러 브라우저에 대응하도록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아주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브라우저, 저 브라우저를 옮겨 다니면서 사용해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표준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브라우저가 아주 많이 다양해졌는데 이것은 PC에서 혹은 스마트폰에서 혹은 태블릿 등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비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브라우저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웹 표준이 아주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엣지 같은 아주 중요한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자, 웹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문서, 표현, 동작 같은 것을 분리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브라우저가 많기 때문에 웹 문서가 어떤 특정 브라우저 제조사나 기술에 종속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웹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때 도구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W3C, ISO, IETF, ECMA 인터내셔널과 같은 웹 표준화 기구가 브라우저 업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웹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웹에 있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웹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근데 나는 이미 태그 그다음에 CSS를 안다. 그러니까 나는 웹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태그를 알거나 CSS 문법을 아는 것만으로 웹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웹 문서는 얼마나 표준에 맞게 문서를 작성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브라우저 전쟁에서 언급했듯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그 산업은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겁니다. 자, 산업 전반에 걸쳐서 표준화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웹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표준에 의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것과 동일하게 웹 개발자들은 표준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웹 표준에 관련된 기술로는 지금 현재 웹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컨텐츠와 구조를 정의하는 HTML5, 그 다음에 폰트, 색상, 공간 이런 것처럼 문서를 예쁘게 꾸미거나 표현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CSS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그러면 구조와 표현을 하는 그 두 개의 언어 외에
웹페이지 요소에서 동적인 동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웹 표준을 준수하면서 거둘 수 있는 기대점, 장점이라고 보면은 일단 웹 접근성 수준이 향상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조와 표현이 분리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비하고 브라우저상에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웹 표준을 지켜서 코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웹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장애인 혹은 고령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웹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웹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그런 기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웹 접근성에 맞게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발과 운영의 효용성을 높인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웹 접근성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먼저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 여러 종류의 신호체계에 대한 신호를 접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자의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를 통해서 소리로 신호를 들을 수 있고요. 색을 구별하기 힘든 분은 맞은편 신호등에 새겨져 있는 서 있는 사람 혹은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기호를 보고 신호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신 분들은 색깔로 길을 건널 수 있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인데 웹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도 웹에 접근하는 여러 사용자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웹 접근성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2015년 3월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서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이 문서에는 웹 표준의 목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웹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해라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무화된 웹 접근성 부문을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요약을 좀 한번 해볼까요? 웹 접근성 측면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인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웹 컨텐츠를 정보와 구조의 손실 없이 텍스트가 아닌 컨텐츠, 그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 인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점자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음성들을 이용해서 제공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운영성은 신체가 불편한 사용자들이 보통 정상인들은 마우스를 통해서 웹에 접근하지만 신체가 불편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뿐만 아니라 키보드와 같이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모든 기능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성은 텍스트 컨텐츠를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내구성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개발된 웹 컨텐츠 기술이 현재나 혹은 앞으로 기술 구현의 호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HTML의 역사입니다. 1990년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제안되고 설계된 것이 HTML 1.0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1995년 11월 HTML 2.0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4년 10월에 월드와이드 웹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팀 버너스리가 W3C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W3C는 회원기구, 정직원,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웹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컨소시엄입니다.
W3C는 웹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월드와이드 웹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고자 만들어낸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97년 12월 W3C의 권고안으로 출시된 것이 HTML 3.2인데요. 이 HTML 3.2 버전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문서 타입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트릭트 타입과 트랜지셔널 타입, 그 다음에 프레임셋 타입입니다. 스트릭트 타입은 문법이 이제 엄격하고 사용이 중지된 모든 요소들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트랜지셔널은 사용이 중지된 요소의 사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나누어서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프레임셋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프레임셋 관련 요소들에서만 허용되는 것을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 타입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9년 12월에 HTML 4.01이 발표가 되었는데, W3C는 기존의 HTML 4.0을 업그레이드한 HTML 4.0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XHTML, 좀 더 문법이 엄격한 XHTML 1.0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XHTML 1.0은 W3C에서 HTML 태그하고 XML의 엄격한 문법을 따르도록 작성한 그런 문법인데요. 2001년 5월 XHTML 1.1을 발표했습니다. W3C는 XHTML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차세대 웹으로 HTML5가 선택됨에 따라서 2009년 10월 XHTML2 워킹 그룹을 종료하고 지금은 HTML5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W3C와 WHATWG가 공동으로 HTML 제정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2009년에 애플, 모질라, 오페라가 공동으로 WHATWG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W3C하고 WHATWG 공동으로 HTML5의 제정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08년 HTML5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드디어 HTML5는 차세대 웹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2012년 12월에는 HTML5가 캔디데이트 레코멘데이션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실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